보세요. 자, 수능을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수능은 총 1번부터 45번까지 70분에 걸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수능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내신 문제의 90%는 수능 문제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고등학교 영어와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예요. 그리고 18번부터 45번까지는 읽기예요. 보통 내가 작년에 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1년치 수능 성적을 내가 관리하고 그걸 통계로 많이 내봤어. 그런데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1번부터 17번까지 요 듣기가 37점이고 읽기가 63점입니다. 언뜻 보면 수능 100점 맞는 게 그닥 어렵지 않다 싶지만 보통 점수 구조가 이래요. 듣기가 37점인데 보통 듣기를 점수 맞는 거 보면 33점 이상 맞는 애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근데 30점 이하부터 20점까지 되는 애들이 한 나머지 이렇게 갈리거든요. 즉 뭐냐, 한두 개만 틀릴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점수를 다 잃을 거냐, 그렇게 갈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듣기를 어떤 애들은 되게 쉽게 만점을 맞고 어떤 애들은 듣기에서 점수를 벌써 1, 20점을 거기서 날려버려요. 듣기 1, 20점이 되게 하찮아 보이겠지만 여기 읽기 있잖아. 처음 보통 수능을 보면 읽기에서 자, 읽기가 보통 18번부터 28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야. 29번부터 40번까지는 어려운 문제야. 41번부터 45번까지는 이것도 쉬운 문제야. 근데 보통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게 문제가 좀 풀리거든. 그 풀리다가 여기 넘어가잖아. 여기서부터 시간을 마구마구 잡아먹고 여기는 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여기서 중간에 틀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첫 수능을 봤을 때 시험 점수가 대략 한 웬만하면 60점 전후에서 대체로 점수가 이렇게 딱 거기 보여. 한두 명 잘하는 애들을 잘해봐야 한 80점 조금 넘는 애들, 얘네 말고는 좀 잘 보면 70, 보통은 60점 전후, 그리고 50점대 애들도 수두룩 빽빽, 그리고 참 공부 못하는 애들은 40점대에서도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언뜻 보면은 뭐 8, 90점 이런 점수는요 절대 쉽게 나오는 점수가 아닙니다. 보면 뭐 수능이 뭐 고1 수능은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한 놈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50점, 40점 이렇게 만든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수능 50점, 40점 맞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학교 내신? 볼 것도 없어요. 수능을 40, 50, 60, 자 이렇게 맞는다는 건 첫째, 단어 준비 안 돼 있어. 단어를 애들이 보통 하나의 지문이 나오면 거기서 단어를 10개 이상 모르잖아? 그럼 그 지문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나의 수능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만 나와도 정답 나올 확률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뭐다? 결국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에서 끝장이 나고, 그리고 요즘 고1 수능은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거 예전에는 고1 수능 좀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1 수능이 거의 고2 수능하고 맞먹을 정도로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갈 수 없지. 네? 그리고 미래라는 건 잘 모르는 일이긴 해요. 당장 공부 잘하는 애가 내일 모레 어떻게 사고로 뭐 죽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고 공부 안 하는 새끼가 갑자기 무슨 로또로 뭐 벼락부자 돼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확률도 뭐 배제 못해요. 그러나 인생은요, 확률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확률 0%하고 확률 100%는요, 그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확률이라는 게 뭐냐? 수치죠. 수치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쪼개질 수 있고 더해질 수 있고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치의 힘입니다. 그런 걸 정량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뭐 0.1이든 0.5든 이런 것을 어떻게든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토요일날 수능 연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수능 단어, 내가 수능 단어 얘기를 한동안 안 했어. 자, 근데 그게 너네한테 좀 미안해. 왜 미안하냐? 솔직히 얘기로 중3 애들 수능 단어 푸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요번에 고등학교 올라간 고3 애들은, 아니 고3이 아니고 요번에 고1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4번 돌리라고 수없이 푸시했고, 그 중에 한 못해도 3분의 1은 처음부터 끝까지 4번을 다 썼어. 그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일인데 그걸 애들이 해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나도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그나마 걔네들은 시키면 좀 하는 애들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네 학년들은 보면 시켜도 하는 애들 별로 없었어 진짜. 아무리 딴 놈들이 안 해오더라도 한두 명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잖아. 그러면은 시키는 사람도 뭔가 힘이 나. 근데 개뿔 아무도 안 해오면 그 데모하는 거지 뭐. 전부 다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그걸 푸시를 하냐? 물론 거기에 굴하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인간이니까. 자, 근데 어차피 이제 그것들은 걔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끝났고, 자, 너네들이 있는데 수능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 아니 지금 만들고 있어. 그 빨간색 그 수능 단어 있지. 그거 그동안에 썼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너네분들이 그거 그동안 너무 안 써가지고 그 4번 돌리기 힘들어. 그럼 어떡하느냐? 단어장을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들고 좀 더 좋은 구성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작업 중이야. 지금 근데 원래 3,300개를 썼었잖아. 근데 3,300개를 쓰니까 너무 뜬금없고 너무 처음 볼 때와 그 인터벌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번에 편제를 좀 바꿨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능 단어 3,000개 욕심내지 말고 수능 단어 1,000을 수능 단어 1,000 딱 필요한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들 해가지고 1,000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외워서 올라가자. 그런 식으로 편제를 바꿨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게 완성이 되는 대로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기 있어요. 듣기. 자, 여러분들 중에 듣기 수업이 예전에는 듣기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중3 되고 나서 듣기 수업이 없어졌어요. 자, 왜 없어졌느냐? 듣기가 안 중요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듣기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37점이잖아.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요, 모국어 간섭 현상에 의해서 귀는 거의 닫혀졌어요. 이제 보면 이제 많이 들어도 그닥 도움 안 돼요. 다만
근데 왜 수능 이걸 계속 하라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이라는 그 어떤 틀이 있어. 그 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능력이 뭐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이라는 틀을 익숙하게 익히면 저절로 얻어가는 그 점수들이 있어요. 그 점수들을 키우면서 좀 다친 머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기에 대한 감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숙제로 내줄 거예요. 숙제 양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토수연, 수능 단어 쓰기, 그리고 듣기 연습 이거는 중3 애들한테 특별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데 추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좀 자고 있는 두 명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갖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속이 경일기지. 자, 아무튼 이제 자기 인생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잔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중2하고 중3은 달라요. 내가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잔소리 하다가 또 시간 다 날아갔네. 긴장.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요 교재를 요 교재를 간단히 소개할게.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 이제 앞으로 풀겠지만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런 문법들이 바로바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법 시간 있죠? 켈리쌤하고 어법 배우죠? 어법은 뭔가 하면은 문법은 백과사전식 문법이라는 겁니다.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착 배우죠. 어법은 어떤 건가 하면은 랜덤한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에 필요한 문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어법 공부의 목적이죠. 근데 문법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이 정확하게 받쳐지지 않으면 그 어법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단어가 어렵고요. 둘째는 뭔가 하면은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기본 문법의 힘이 되게 큽니다. 기본 문법, 기본이 흔들리면 뭔가 어디서 아무리 다른 잔재주를 배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놓쳐버리면 많은 부분 굉장히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레벨 3 정도면 예전에 어떤 수능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1인데 수능 문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언급한 건 뭔가 하면은 오히려 복잡한 문법보다는 중학생들이 보는 레벨 2, 3 정도에 있는 문법을 정확하게 익혀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얘기에 내가 100% 공감해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문법 자체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절절히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복 숙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문법은요, 반복의 부족이지 절대로 내가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숙달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사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 문법 배우는데 그 내용들 설마 한두 번 못 들었겠어요? 투부정사라는 말이 나오면 지가 그걸 아는 줄 알아. 모르면서. 투부정사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투부정사라는 거를 적용해서 내가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문법적인 지식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장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벤치나 뭐 이런 공구가 있다고 치자. 그 공구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뭔데? 그 공구를 활용해서 다른 어떤 뭐 나사를 쪼거나 아니면은 뭐 벤치를 푼다, 어떤 문을 연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문법은 하나의 툴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레벨 3면은 결코 낮은 레벨이 아닙니다. 이거 숙달을 하기에는 딱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부분이라고 봐요. 보면 고교용 문법 있던데 그거 다 쓰잘데기하고 이하고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보길 바랍니다. 자, 2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명사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아윤이, 명사가 뭐야? 명사가 뭐예요? 물체. 자, 봅니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명사는 작은 의미로서 어떤 걸 가리킨다? 명사는 작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엔 동의하죠. 맞나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명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물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 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다른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명사는 작은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사의 작은 의미는 이름이지만 명사의 큰 의미는 뭐다? 이렇게 생각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everything을 명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자, 주민이 이 문장에서 본동사가 어디죠? 본동사 어디까지? Going there is dangerous. 본동사가 어디까지? 아,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지? 주어가 going there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해되죠? going there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명사가 있나요? 명사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going there를 가지고 사람들이 명사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명사 하나도 없는데 그건 왜 그렇다? 보다시피 going there가 여기서 주어가 주어 기능을 하고 있죠. 맞나요? going there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oing there가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라는 딱지를 주는 것이고, 알다시피 going there라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단어가 하나일 때는 단어지만 단어가 어떤 성질상 몇 개가 모여서 의미의 덩어리를 이뤄서 많아질 때 우리는 그걸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가 물론 이거 따지고 보면 동명사구죠. 동명사구지만 여기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주어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가지고 명사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끝.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런 문장 봤을 거예요. That he is honest.
가민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까지 같아? that he That he is is 까지? 아니면 요거까지지. 자, 여러분들 접속사 that을 알 겁니다. 접속사 that은 뭐다? 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맞나요? 맞나요? 자, 이 안에 명사가 있나요? 명사 없어요. 근데 지금 얘를 보고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왜? 주어로 쓰였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지금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 안에 명사라는 딱지를 다 붙여주는데 한 단어면 그냥 그게 명사나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이면 그거는 명사구라는 딱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알다시피 주어 동사의 관계가 한 번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명사의 작은 의미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하지만 복잡한 구조 문법에서 명사라는 딱지는 어디에 준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명사 딱지를 주더라. 그게 명사구, 명사절로 확장이 된다는 거. 끝. 오케이?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명사. 자, 그리고 다음에 동사. 자, 여러분들은 동사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대부분 동사라는 거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이거는 동의할 겁니다. 그죠? 대부분 동사라 그러면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동사라는 말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동사라는 말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저번 지난 시간에 했지? 시발점컴. 시발점컴에서 주어가 얘고 동사가 얘잖아요. 이게 동사지만 자 이상하지 않나? 이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인데 얘 혼자만 동사야. 이상하지 않니? 이상해. 왜 그러느냐? 영어의 특징한 어떤 좀 다른 특징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사가 아니고 서술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맞지? 근데 왜 서술어라고 불러야 되느냐? 간단한 예로 he 자, 2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서 동사는 이거라고 찍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 동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 강의 이 문장에서 동사 뭐야? 고 임. 자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거지. 주어가 he죠. 여기서 동사는요. 얘냐 이걸 따지면 안 되죠. 왜? 주어 뒤에 오는 동사는 그냥 단순한 동사 단어가 아니고요. 동사는 조, 시, 태가 합쳐진 하나의 서술어 개념을 동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is, going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행 시제라고 하죠. 진행 시제. 여기에 이 시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is하고 going을 같이 동사로 보는 겁니다. 주어 동사의 동사는 단순한 한두 단어, 움직임 단어가 아니에요. 간단한 이것보다 더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이런 문장이 있고 자 it should have been done by him. 자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눈 핑핑 돌걸요. 왜? should 조동사지, have도 동사 같지, bean도 동사 뭐 비슷한 거 같지, done도 동사 같지. 여기서 동사는 놀랍게도 4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왜? 자 조동사라는 개념, 조동사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have been 시제는 뭐죠? 이거 완료 시제입니다. 맞지? 그리고 be done은 뭐다? 이거 수동입니다. 즉 조동사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제는
단순 시제가 있을 수 있고 완료 시제도 있을 수 있고 진행 시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세 개 중에 고르는 거죠. 물론 완료 진행 시제 있지만 그리고 태는 능동태가 있을 수 있고 수동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I do it에 우리가 봤던 그 한 단어짜리 동사는 뭔가 하면은 조동사 없고 단순 시제고 능동 시제고 극히 단순한 동사 요소만 뽑아갖고 한 단어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 것도 동사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서술어. 다시 한번 동사의 짧은 의미는 움직임이지만 주어 뒤에 나오는 그 동사는 조시태 개념의 합성이라는 거. 그걸 기억합니다. 끝. 빨리 할게. 자, 형용사 있지, 형용사. 여러분들은 형용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pretty handsome. 보통 형용사 그러면 대부분은 happy 뭐 이런 거잖아. 어?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나 문법에서 그 형용사의 더 큰 의미를 찾아라 하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것에 형용사 딱지를 붙여줍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 girl. 자, 그러면 뭐가 뭘 꾸며주는지는 눈을 안 봐도 알 겁니다. 그런데 a girl in the room. 자, 이런 a girl in the room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아직도 소녀가 방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동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에 있는 in the room이 이 어거를 뒤에서 수식하죠. 여기 있는 in the room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형용사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러나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형용사 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것에 형용사 딱지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형용사 구라는 개념, 형용사 절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2학년 때 많이 했죠? 보통 관계대명사는 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봤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어려운 문법용어로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없다면 부사는 뭔데? 자, 부사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보통 보면은 명사는 이름, 움직임, 성질 이 정도로면 설명이 될 텐데 놀랍게도 부사는요. 사람들한테 부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ly가 들어가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부사 전체 부사 중에 20-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부사는 뭔데? 부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간을 나타낸 내용, 장소를 나타낸 내용, 방법을 나타낸 내용 모든 거에 부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의외로 부사의 넓은 의미는 생각보다 쉽게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아까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걸 그랬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고 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 보세요. I got up early. 나는 자 이거 우리 부사죠, 부사.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는 뒤로 들어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보통 앞에 오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뭐 예를 들어서 very pretty라든가 beautiful girl이라든가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장의 마무리에 옵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압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주어와 동사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본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는 함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빈도부사는 정말 대단한 놈이지.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부사는 동사를 이렇게 단어에서 뒤로 수식하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in the morning이라고 그래 볼게요. in the morning이라는 전치사 구가 오면 이 in the morning이라는 시간 개념이 동작 개념 역시 수식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n the morning은 동사를 수식하는구나. 혹은 when I was young이라는 절을 한번 갖다 대볼게. 내가 어렸을 때 난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in the morning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when I was young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시간을 한 단어로 yesterday로 나타내면 그건 부사. in the morning이라는 세 단어. 하지만 주어 동사가 없을 때는 부사구. 주어 동사 개념이 있을 때는 부사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면 명사는 뭐다? 명사의 작은 의미, 명사의 큰 의미. 그리고 동사의 작은 의미, 큰 의미. 형용사의 작은 의미, 큰 의미. 부사의 작은 의미,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넓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찐따 동태에 왜 왔을 때 형 분투정 관광가다 부분전투 양국쟁이 돌씨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적어 놓은 게 바로 저 개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웃기만 했겠지만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죄는 복습을 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테스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 자, 새학년 됐을 때